명의 안광익, 허준이 들어가서 상의 맥을 진찰하였다. 행정일을 주로 하던 허준이 승진을 해서 드디어 선조의 어의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말단 어의였지만 선조를 마주하고 살피게 된 허준, 어땠을까요? 정말 이 쿵쾅거리는 심장을 이 간신히 진정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선조의 어의로 일한 지 6년이 지난 1581년, 허준은 선조 앞에서 마치 숙제 검사를 받는 학생 마냥 초조하게 서 있었습니다. 대체 허준은 왜 선조 앞에 이렇게 초조하게 서 있었을까?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찬도 방론 맥결 집성. 선조가 바로 이 책 천도 방론 맥결 집성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책이 뭐냐? 여러 방식의 진맥법과 오장육부 각종 병세에 따른 그 진맥법 등을 29개 항목으로 나눠 적은 책입니다. 선생님, 근데 허준은 왜 선조 앞에서 약간 숙제 검사 받는 사람처럼 이렇게 초조하게 서 있는 거예요? 좋아요. 자, 이 책이 선조가 허준을 따로 불러가지고 맡긴 미션이었습니다. 6년이 넘게 허준의 능력을 보면서 허준이면 할 수 있다 라고 선조는 믿은 거죠. 자, 과연 선조는 이 책에 만족했을까요? 선조는요, 그 책을 아주 만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 책이요, 의과 과거시험 진맥학 교재로 채택이 되거든요. 내의원 의관이 되려면 꼭 봐야 하는 필수 교과서가 된 겁니다. 그렇게 어의로서뿐만 아니고요, 의학자로서도 허준은 인정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허준이 의술로 선조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넷째 아들, 선조 넷째 아들. 내 이렇게 심한 장병은 처음이세. 자칫 잘못했다가는 마마의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일세. 주주면 진짜 짠다. 너무 아플까 여기가. 조금만 견디시옵소서. 조금만. 다 짠다 그래도. 야. 그래 빨리. 주인공 허준이 선조의 넷째 아들인 신성운의 종기를 지금 치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기는 사실 조선시대 때 왕실이건 백성이건 누구나 두려워하는 병이었습니다. 왕자 등에 난 종기가 썩어갈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허준이 선택한 치료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거머리를 종기마다 올려두면요, 그 구멍에서 피고름을 빨아낸다고 봤거든요. 그 당시 치료법도 없고 수술도 없고 약도 없는 사회에서 어떻게든 이 민간요법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방법 속에서 나온 결과물들이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허준이 왕자의 피부병을 고쳤을까요? 당시 어이 허준이 왕자의 병을 치료한 건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맞닥뜨린 병은 종기가 아니었고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병이었습니다. 두창, 천연두나 마마라고 불렸던 그런 병이죠. 지금이야 페니실린 등 여러 항생제로 두창이 거의 사라졌지만 과거에는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전체 사망 원인의 10%를 차지한 병이었어요. 조선시대만 해도 이 두창은요, 걸리면 죽는 병,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엔 왕자가 걸렸다? 야, 이뭐 선조의 걱정이 태산 같았겠죠. 결국 더 이상 안 되겠다 라고 생각했더니 선조는요, 누굴 불렀겠습니까? 허준. 네, 오직 의술에만 푹 빠져 있었던 허준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후 허준은 당장이라도 이 숨이 끊어질 듯한 왕자를 구해냅니다.
어떡해요? 어떻게 해요? 자, 허준이 쓴 비장의 약재가 있거든요. 이걸로 보입니다. 점이고와 용내고자는 백발백중의 약으로 목숨을 관장하는 귀신이라도 이보다 더 신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뭐지? 자, 허준이 쓴 점이고와 용내고자, 이게 뭐냐? 점이고는요, 돼지 꼬리에서 나온 피인데요. 이 도끼가 몸속으로 들어간 걸 치료한다고 합니다. 용내고자는요, 돼지 심장에 담긴 피인데요. 두창이 극심할 때 그 얼굴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증상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법이 전무하던 시절에 허준은 집념으로 온갖 옛 의학 서적을 뒤져서 이 치료법을 찾아냈던 겁니다. 그리고 대담하게 왕자의 병에 적용시켜서 살려냈던 거였죠. 자, 그렇게 왕자를 살린 허준. 그런 허준을 보는 선조의 심정. 자식을 저승길에서 데려온 허준인데 이건 뭘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다 네. 해줘야죠. 봐줘야죠. 원하는 거 해줘야죠. 그래서 선조가 허준에게 엄청난 상을 내립니다. 정삼품 당상관 통정대부로 올리라고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허준은요, 의술 하나만으로 올라갈 수 없다고 여겼던 당상관에 드디어 오릅니다. 이렇게 선조의 높은 신임 아래 의관으로 승승장구하던 허준. 그런데 어느 날 이 내의원에 있던 허준이 다급하게 짐을 쌉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의주에 이르기까지 문관, 무관이 겨우 17인이었으며 어이 허준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바로 1592년 임진왜란 임진왜란이 터진 거죠. 아 맞아요. 떠났잖아요. 그렇죠. 선조가 저기 버리고 갔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조의 피란길 행렬 어떻습니까 지금? 초라해요. 초라하죠. 네. 그러니까 문관, 무관이 겨우 17명만 따라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왕을 따라가면 왜군의 표적이 되잖아요. 그런 와중에 허준은요, 모든 걸 제쳐두고요, 한양에서 의주로 가는 피란길에 동행합니다. 허준은 그곳에서도 내내 이 선조의 건강을 보살피며 돌보죠. 자, 그렇게 임진왜란이 터지고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선조가 허준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근래 중국의 의서를 보니 모두 조잡한 것을 초록하고 모은 것이어서 별로 볼만한 것이 없으니 여러 의서들을 모아 책을 편찬해야겠다. 근래 선조가 중국 의학서적을 살펴보니까 여러 이론이 난무하고 무수한 처방이 옳고 그름이 구별되지 않은 채 마구 섞여 있었던 것이죠. 그걸 필요한 것만 추리고 교정해서 하나의 의서로 정리하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동의보감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선조는요, 허준을 필두로 해서 다른 어이들의 경험과 식견에 따라서 의서 속 의학 이론과 처방을 제대로 정리하라고 명합니다.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의 팀장을 허준에게 맡긴 거죠. 근데 허준이 선배 의관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선조는 특별히 그 허준한테 팀장을 시켰는지 궁금해요. 이런 뭐 나중에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의사 편청을 하면 굉장히 정확하고 또 인간적인 관계에서나 학문적으로나 믿을 만한 사람이 또는 의학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에 허준이 최적임자였던 것이죠. 허준을 필두로 내의원 실력자 6명이 함께한 동의보감 프로젝트. 자, 이때요, 선조는 새 의서를 지을 때 반드시 반영해야 할 3가지 지침을 내립니다. 자, 한번 보시죠. 섭생이 먼저고 약석은 그 다음이다. 자, 선조가 제일 강조한 거는요, 첫 번째가 섭생입니다. 병에 걸린 후 치료하는 것보다 먼저 병에 걸리지 않게 노력한다라는 걸 뜻합니다.
오늘날의 예방의학, 면역 기르기와 그 결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한 게 약성, 약과 돌침이라는 뜻인데요. 온갖 약재와 치료를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에 어떤 약을 써야 하는지 제대로 적으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였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약재가 많이 산출되지만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니 종류별로 나누고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명칭을 병기하여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라. 어떤 약초를 써야 하는지 분류를 잘 하고 백성들이 실제 부르는 이름으로 약재명을 기록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복숭아씨, 죽순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보리쌀도 보이고요. 그리고 도랏, 이건 이제 도라지예요. 도라지 보이고. 선조의 지침대로 중국식으로 한자 명칭을 쓰고 그 아래에 조선에서 부르던 명칭을 훈민정음으로 함께 적어둔 거예요. 교수님, 그럼 동의보감 이전에는 한글로 쓰인 적이 없었나요? 의서 가운데 그 간단한 책자들, 가령 전염병에 관한 벽원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신과 출산에 대한 태산방 이런 데에서는 한글로 훈민정음 원문으로 쓰기도 했지만 약재 전체를 국산 약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훈민정음 이름을 단 것은 동의보감이 최초입니다. 진짜. 자, 이런 선조의 지침을 머리에 새기며 야심차게 시작한 동의보감 프로젝트. 조선에 없던 의서를 만든다는 이 사명감으로 정말 이 의욕에 불타올랐겠죠. 그죠. 하지만 이게 기획부터 만만하게 볼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무엇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정하는 게 관건이었거든요. 허준과 다섯 의관들은요 매일 의서를 펼쳐놓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연구합니다. 자, 그런데요. 겨우 목차를 정리했을 때 이 팀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왜요? 왜요? 잠잠해지던 전쟁이 또다시 불이 붙기 시작한 거죠. 왜군의 공세에 조선이 또다시 아비의 교환이 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3년이 흘러 전쟁은 끝났지만 의서 편찬 재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허준의 신변엔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의원의 수장이자 최고참 어인 양해수가 사망한 후 허준이 그 뒤를 이어 최고참 어인 수의가 된 거예요. 최고참 어이로서 선조의 건강을 살피려 내의원을 충관하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던 이 허준. 근데 어느 날 선조가 허준을 불러서 뭔가를 건넵니다. 다시 허준에게 하교하여 홀로 책을 편찬하게 하시고 대궐에서 소장하고 있는 의서 500권을 내어주어 고증하게 하셨다. 선조가 허준에게 대궐에 있던 의서 500권을 주면서 내용을 추려보라 라고 한 겁니다. 혼자서라도 꼭 다시 의학서 편찬 작업을 시작하라 라는 명이었죠. 그렇게 영영 중단될 줄 알았던 동의보감 편찬은 이렇게 다시 시작됩니다. 그렇게 불철주야 일하며 한 해 두 해 무려 7년이 흐릅니다. 어느덧 그의 나이 70에 접어듭니다. 이때 허준은요 동의보감을 절반 가까이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와. 근데 이때 미처 예상치 못했던 운명이 허준을 덮치고 맙니다. 1608년 2월 선조가 갑자기 쓰러지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됩니다. 15대 왕 누가 즉위합니까? 광해군. 광해군이 즉위합니다. 자, 이때 허준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허준은 이미 삭직시켰으니 문외로 출송시키도록 하라. 이게 사실 허준을 오랫동안 탐탁지 않게 본 그 양반 대신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거예요. 어이가 왕을 못 살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벌하셔야 됩니다. 라고 청한 거예요. 광해군은요, 허준을 유배 보낼 마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대신들은 끈질겼고요. 결국 허준이 유배를 가고 만 겁니다. 최고참 어이로서 선조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유배를 간 허준. 유배 생활 1년이 지난 1609년 11월 허준이 한양에 나타납니다. 광해군이 내의원에 실력 있는 의관이 참 적다라고 하면서 누굴 불러들인 거예요? 허준을 불러들인 겁니다. 다행이다. 네. 그렇게 광해군의 허위로 다시 내의원으로 복귀한 허준은요, 이듬해 8월 광해군에게 향하죠. 선왕께서 천지파라고 명하신 책이 과인이 계승한 뒤에 완성을 보게 되었으니 내가 비감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다. 광해군을 복차게 만든 허준의 책, 바로 동의보감. 선조가 명한 지 무려 14년 만에 탄생을 한 겁니다. 허준이 유배를 간 건 고통이긴 했겠지만 유배지에서 온전히 동의보감 집필에만 전념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작업했다고 하기엔 믿을 수 없는 방대한 양의 동의보감을 완성해낸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오게 된 동의보감, 과연 허준은 그 속에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요? 동의보감에 적힌 건강관리의 기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루의 금기는 저녁에 포식하지 않는 것. 한 달의 금기는 금음에 만취하지 않는 것. 1년의 금기는 겨울에 멀리 여행하지 않는 것. 근데 요즘 왜 그 다이어트 비법 보면은 저녁 6시 이후엔 뭘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 금식한다 있잖아요. 있잖아요. 요즘이랑 비슷한 거네요. 진짜 대단하시다. 자, 어떻습니까? 허준이 제안한 건강 비법 어렵습니까? 정말 쉽습니다. 지킬만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네. 지켜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마침 여름에 접어들고 이제 곧 무더위가 찾아올 때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요, 사계절 중 여름을 잘 나는 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여름에 꼭 보양식 챙겨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시대 왕실에서 즐겨 먹던 동의보감표 음료가 있습니다. 갈증을 풀어주고 이 소화를 돕는 궁중 청량 음료였습니다. 그렇다면 제호탕의 주 재료는 무엇일까? 백단향과 초과, 사인, 오메요. 요걸 말려가지고 가루로 만들고 꿀에 버무려 놓았다가 끓는 물에 타서 식힌 후에 마시는 겁니다. 정조실록을 보면요, 아주 무더운 날 이 제호탕을 신하들에게 하사하기도 하지요. 자, 이 밖에도요, 우리가 여름철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들 많이 있는데 동의보감에 어떻게 적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장어했잖아요. 야, 대박. 방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국 삶아가지고. 맞아요. 동의보감에는요, 푹 삶아 빈 속에 머무면
5장기의 허손을 보한다. 즉 약해진 오장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뜨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동의보감에 적힌 또 다른 여름 봉양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동의보감에서는요, 수박의 대표적인 효능을요, 목이 마른 걸 풀어주고 더위에 지치는 서독 증상을 없애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실제로 여름에 시원한 수박 화채를 즐겨 드셨고요. 그런 문화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건강에 관심을 갖는 초심자에서부터 아주 깊은 내용, 의학적 내용을 원하는 그런 전문적인 의원들까지도 다 포괄하는, 독자로 포괄하는 대단한 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명도 길고 대단하게 어떤 높은 평가를 받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역작을 세상에 내놓은 이후 허준은 어떻게 지냈을까? 허준은요, 그 이후에도요, 정말 쉬지 않고 일합니다. 내의원에서 후학을 양성했고요. 광해군의 명으로 백성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염병을 연구하고 책을 씁니다. 허준은 그렇게 만년까지도 연구를 멈추지 않고 조선의학에 온 힘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1615년 11월 허준은 77의 나이로 세상과 이별을 합니다. 자, 광해군은요, 살아생전 조선의학 발전에 헌신한 허준의 공을 취하면서 최고 품계 정일품 보국승록 대부 품계를 내려줍니다. 의관에게 내려지는 건 유례가 없던 정말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